자, 국가 간 조세 협력인데요. 국가 간 조세 협력은 일단 조세 징수의 위탁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납사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 징수가 곤란해서 최악상도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징수가 곤란하고요. 최악상대국에서 징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럴 때는 최악상대국에 대해서 조세 징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는데, 자, 보면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잘 보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과 국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 징수가 곤란해서 최악상도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렇죠. 국세청장한테. 저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놔야죠. 딱 국세청장한테 최악상대국에 대해서 조세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그러니까 요청은 국세청장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상대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유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반대로 저쪽에서 요청을 받으면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장한테 국세 징수에 따라서 그런 요청받은 그 사람에 대해 징수하도록 또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건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1번이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납세지 관할 세무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세청장한테 이거 좀 요청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가 지금 곤란하고 외국 그 나라에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조세 정보 및 금융 정보의 교환인데요. 이쪽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조세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번 개정된 내용 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세 정보 가로 안에 납세 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자, 얘를 누구라고 하냐면 실제 소유자라고 한대요. 실제 소유자. 납세 의무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이제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 조세 정보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실제 소유자에 대한 조세 정보도 교환을 해야 되는 거에 포함이 돼요. 그 정보도 중요한 정보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그러면 그 실제 소유자는 법인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냐면 무조건 개인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납세 의무자가 법인일 수 있잖아.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면은 실제 소유자는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 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이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실제 소유자의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다음의 절한들이 나오는데요. 그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였을 때는 누구를 실제 소유자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기는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일 때는 누가 실제 소유자냐 이런 얘기죠. 1번에 1, 2, 3번 순서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1번 일단 법인단체 발행주식 출자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 2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1번이 없다면 2번에 소유 주식과 출자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또는 대표자나 업무집행사원이나 임원의 가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그죠? 또는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1번도 없고 2번도 없다면 법인과 단체 대표자가 실제 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1, 2, 3번 순서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납세 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이 납세 의무자가 된 거예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나 수탁자, 수익자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인이 실제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수 있잖아요. 그 법인이거나 단체거나 또는 납세 의무자가 신탁 자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실제 소유자의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환해야 되는 거고.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조세 정보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그게 이번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금융 정보의 교환, 그죠? 금융 정보도 교환해야 되는데 원래 비밀 보장이 의무가 있는데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에도 두 번째 줄
법 소정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또 이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제약적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꽃표 2번 있죠. 꽃표 1번과 꽃표 1번에 이제 금융정보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뭐 일반적인 금융정보고요. 2번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꽃표 2번 있죠. 지금 동그라미 3번 위에. 그죠? 세 줄로 되어 있는 거.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정보를 정보 제공 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의 본점에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국세청장한테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제출한다. 이게 나올 만한 게 세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의 직원이 이제 제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이 그 금융정보 제공의 요구를 받으면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공을 하는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어디에서 작성을 하고요? 본점에서 꼭 작성해야 됩니다. 제공받은 데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본점에서 작성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그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납세지 관할 본점을 관할하는 본점 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상한테 제출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라고요? 국세청장한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한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본점을 관할하는 관할 세무장이 한테 제출했었어야 되는 건데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요거를 받으면 그 자는 3개월 내에 본점에서 작성해서 국세청장한테 제출한다. 그렇죠? 그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찝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까지는 그래 넘겨보시면 11번하고 12번 하고 걔네들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은행장이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다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12번에 과세당국은 1번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의 정보의 범위 및 실제 소유자 정보의 요구 제출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라고요. 그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13번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 또는 위 바로 12번에 따라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꽃표시 해놓고요. 그게 이제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시행령에서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을 했는데 거짓으로 제공했다면 2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 이하 중에서도 구체적인 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이제 법에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는데 거짓으로 제공했던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 그렇게. 다시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는데 거짓으로 제공했다면 얼마? 거짓말이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게 1,000만 원인데 거짓으로 제공하면 2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죠? 제공을 했는데 거짓으로 제공했다면 2천만 원. 근데 일부만 제공이 됐다면 1,000만 원. 아시겠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해놨다.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뭐 그냥 읽어보세요. 뭐 질문 확인, 뭐 세무조사 협력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는 거예요. 그쪽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문제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나의 예문으로 나오는 거지 얘가 그냥 전체 5가지 지문을 다 해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중에 하나 정도가 그죠? 국조법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예문 정도에서 그 하나 정도로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만 가지고 5문제를 구성하기에는 좀 양이 좀 적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라는 거예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매월 말일,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매월 말일 날마다 잔액을 보는 거예요. 매월 말일 중, 그러니까 월 중에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월 말에 잔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 말에 12번이잖아요. 12번? 1월부터 10월. 그 딱 12번 매월 말에 잔액을 봐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보유 계좌 잔액이 보유 계좌가 복수하면 합해가지고 해외 금융 계좌가 여러 개가 있다면 합해서 보유 계좌 잔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할 세무장한테 그게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매년 다음 연도 6월 달에 하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 금융 계좌. 그러니까 딱 12번을 보내요. 매월 말일 날 12번 봐가지고 그 중에 한 번이 하루라도 딱 그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보유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면 6월 달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보들을 다 적어가지고 보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거,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에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뭐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하고 내국법인이 신고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언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매년 신고 대상 매년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년 동안 법인이라면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내국법인이 그 기간 중에 매월 말일 날의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다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를 언제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 의무가 있느냐? 그죠? 그 기준은 언제라고요? 신고 대상 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신고 의무자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신고 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가로 열고 거래 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동그라미 1번 보험 상품 뭐 쭉에서 뭐 쭉은 뭐 말이 긴데 아무튼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러니까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해당되는 금융계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상품과 관련된 금융계좌. 2번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으로 설정한 계좌. 퇴직연금으로 설정한 계좌. 이런 것들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걔네들은 지금 다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제외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계좌는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두 개를 제외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제외한다고요? 아무리 해외 금융계좌 다 합산하는데 그 합산하는 거는 이미 여러 개가 계좌가 있는데 중간에 뭐 해지를 했거나 뭐 거래 실적이 없거나 뭐 이런 계좌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험상품 관련된 계좌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해외 금융기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걔네들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금융회사는 뭐
당연한 거고, 해외 금융 계좌. 그거 읽어보면 돼. 걔네들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가 누구냐. 이게 그 신고를 할 때는요, 해외 금융 계좌의 보유자하고 금액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도 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관련자도 같이 다 신고하는 건데, 그 관련자가 누구냐. 그 관련자는요, 해외 금융 계좌 중 실지명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그 둘이 다 관련자예요.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야. 공동명의 계좌에서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다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걔네들은 서로가 다 신고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 신고해요. 각각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명의자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둘 다 관련자가 되는 거고,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공동명의 계좌라면 공동명의자 각각이 다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돼서 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꽃표에 2번 보세요. 2번. 꽃표 1번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요. 쭉 내려가면 2번에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계좌가 예를 들면 8억이다 그러면 그게 명의자하고 실질 소유자가 각각 다 8억씩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명의자도 신고하고 실질 소유자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고 의무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에 참 야이가 지금 명의자야. 그럼 누구도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 소유자도 같이 신고해야 되는 거고, 실질 소유자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때 걔는 또 누구를 신고해야 되고요. 명의자를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 면제 5가지는 암기. 얘는 그러니까 이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어떤 자가 신고 의무를 지고 언제 신고하느냐, 딱 요거 당연히 그 처음에 출발할 때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올 만한 게 신고 의무 면제자예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자. 거기 5명이 있잖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소득세법 3조 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얘가 누구냐면 우리 소득세법 공부할 때 외국인 단기거주자 3 종료일 전 10년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있잖아요. 그래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것만 과세가 되는 외국인 단기거주자 있죠. 걔네들. 걔요. 외국인 단기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183일 이하인 자. 얘네들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돼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세법상 그 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가 적용되는 그 외국인 단기거주자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그다음에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죠, 그러니까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고, 이번에 국가 등도 당연히 신고할 필요 없고, 국가도 있나 봐요. 국가도 스위스 계좌에 뭐 좀 있나 봐. 아무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해외 금융기관에다 돈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나 보죠. 그럼 걔네들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금융회사는 워낙에 각 나라마다 서로 돈을 서로 넣고 빼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예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를 다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게 되는데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뭔가 요건을 더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법 소정의 요건을 더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의 평가회사, 뭐 딱 보니까 무슨 집합투자 간접 투자해주는 그런, 걔네도 넓은 의미에서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해주는 넓은 의미에서의 집합투자 기구들, 걔네들도 해외 금융기관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금감원에서 이미 다,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금감원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 5번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금감원을 다 파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굳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의무 면제자 있죠. 5명 신고 의무 면제자 그것도 나올만 하고요. 나올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에 대한 출처에 대한 소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안 했거나 지금 당연히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 기한에 신고 안 했거나 아니면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즉 걔네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 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을 했다면 80% 이상에 대해서 출처를 소명을 했다면 그러면은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본대요. 20%는 소명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90일 내에 소명해야 되고 80% 이상 이거는 이 소명은요. 상속이나 증여도 그래요. 증여세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한 채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봐가지고 그걸 이제 증여 추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미성년자인 자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추정해요. 그러면서 날라와요. 소명하세요. 도대체 돈 어디서 났어요? 소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명도요. 몇 % 이상만 소명하면 그러니까 80% 하고 2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까지만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뺀 나머지만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2억 원과 전체 취득가액의 20%로 곱한 금액,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얼마까지 소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를 소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각 기관에서 뭘 소명하라고 할 때는 100%를 다 소명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몇 %를 보고 있냐면 80%만 소명하면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상속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고 의무자가 소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럼 자료를 막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납세직 소명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요. 딱 한 차례 안에서 60일. 그럼 총 90일에 60일이니까 최대 150일까지는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과소 신고한 금액의 몇 %라고요? 두 번째 줄에 20% 이하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20% 금액이 최대 금액이에요. 그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요. 그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 보실래요? 신고 의무의 위반 금액이 20억 이하라면 10%, 20억과 50억 사이라면 그 사이 금액은 15%라는 얘기죠.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20% 이하의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법에서 말을 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10, 15, 20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명하라고 했는데 또 소명을 안 했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것도 또 20%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 조세범 처벌법. 이거는 조세범 처벌법에서도 나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 의무의 위반 금액이 얼마를 초과해서 50억 원을 초과해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을 한 경우에는 위 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래 국적법에서 과태료는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 의무의 위반 금액이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몇 %요? 그죠? 10, 15, 20.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고 의무의 위반 금액이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조세벌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또. 그래서 조세벌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조세벌 처벌 절차법에 따라서 통고 처분을 받거나 이게 조세벌 처벌 절차법에 따라서 통고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약식 처벌?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너무 이렇게 막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막 주변에 막, 그때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주변에 하니까, 저기 웬 건물이 있을 것 같아.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막 가서 옆에다 탁 대고, 거기가 주차 위반 구역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고 막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막 했죠. 주차 위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면 내가 법률을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 보고 딱 나오니까 경찰들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다 쫙 해가지고. 그래서 총을 막 겨누고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막, 손 들으라고 그러고 막,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왜냐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나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잡혀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모든 처벌을 내리려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잘못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죠? 체포, 고발, 처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근데 경미한 범죄잖아. 경범죄, 노상방뇨, 아니면 주차 위반, 이런 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갑자기 총을 겨누고 막 나한테 이렇게 가지고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한테 처벌을 내린다면 이거는 좀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고처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그런 내용을 봤어. 주차 위반한 걸 봤어.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뭐 하나 살짝 붙여놓고 가죠. 그게 통고처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고처분인 거예요. 그러면 통고처분도 처벌이 내려진 거예요. 처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통고처분은 조세 불복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국기법에서 통고처분 과세자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는 조세 처벌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기법에서 공부하는데 통고처분이 국기법에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통고처분이거든요. 조세범 처분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그러면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것도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죠? 지금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왜 조세 불복을 못 하느냐? 이거 부당한데? 이게 왜 10만 원짜리야? 이럴 수 있잖아. 이거 붙어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여기 딱 봤어. 왔더니 10만 원이 내가 알기로는 이거 6만 원인데 이거 왜 10만 원이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불복을 못 해, 이거는. 얘네들은 불복을 못 하고. 왜냐면 이 불복을 못 하는 이유가 불복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까지 다 내려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처벌이 내려진 거니까 너는 벌금 얼마야? 라고 처벌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법에서 정해버린 거죠. 근데 약식으로 지금 내가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아시죠? 조세 불복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한 게 아니야. 너는 이쪽에서 그냥 행정처분이 내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과세자 적부심사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거 불복해야 되는데? 걔네들은요 안 매면 돼요. 통고처분을 받으면 안 내면 돼요. 그냥 안 내면 됩니다. 만약에 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식 지금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거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 안 돼요.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정한 거고, 내면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거고,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그거에 동일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또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약식처벌로 끝내겠다는 건. 걔는 약식처벌로 끝내겠다는 건데 내가 불복하겠다면 나는 안 내면 돼요. 통고처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걔네들이 고발해서 내가 이제 정식으로 날라와요. 언제까지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가가지고 거기 재판을 거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보는 거죠. 4만 원 때문에 한번 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그냥 그걸로 내고 끝내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가끔씩 잘못 처벌이 내려지는 게 통고처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거는 이제 그런 사진 찍고 해가지고 내가 입증해가지고 그쪽 처벌을 내린 그 경찰청에 그 내용을 보내가지고 입증해가지고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한번 그 화장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차 입원이 됐다고 왔는데 내가 거기 간 적이 없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간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여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나한테 막 그러지 말래. 자기한테 다 사진 보내겠다 다시. 사진이 또 왔어. 처음에는 그냥 그 종이로만 오고 나중에 사진이 왔는데 트럭이야.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트럭이 없는데요. 전화를 다시 했지. 그때 걔네들이 차고 해가지고 차고로 트럭의 그 넘버가 제 차분들하고 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제 차인 줄 알고 이렇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보냈냐. 나는 트럭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뭐하다 말고 그때 막 그때 심하게 한번 해야죠. 그래서 심하게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럴 때 아니면 뭐 전화 막 끊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욕을 더 먹어야지 어디서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더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억 원을 초과하면은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처벌 저처법에 따라서 통고 처분을 받아서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을 했거나 그랬다면은 이 과태료 부과가 취소가 됩니다. 무슨 말? 낸 것도 돌려받아요. 과태료 만약 낸 것도 돌려받아요. 뭐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그리고 만약 통고 처분이 내렸다면 그걸 이행한 게 더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의 과감은 안 보셔도 되고 그렇죠? 해외 정보 이건 알아야 돼요. 마지막 또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비밀 유지. 그 비밀 유지인데 세무공무원은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비밀 유지 의무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알게 된 사람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그 밑에 두 줄 있죠.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세범 처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조세범 처벌법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장이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를 잘못했거나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럼 신고를 잘못했다면 내가 과세관청에서 결정 및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세당국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 내가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 올해 다 바뀌었어요. 여기 국기법도 다 바뀌었잖아요. 얘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르네요. 똑같진 않네요. 국기법의 내용과 좀 다르죠. 응? 얘는 수정 신고는 지금 4개로 돼가지고 6개월 내라면 90%, 6개월에서 1년이라면 70%, 1년 초과 2년이라면 50%, 2년 초과 4년이라면 4년까지 수정 신고할 때 4년까지 감면이 있네. 국기법은 2년까지 감면이 있는데 얘는 4년까지 감면이 있고요. 국기법은 더 촘촘히 나눠져 있죠. 90부터 10까지 촘촘히 나눠져 있는데 얘는 4칸이에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70, 6개월 초과 1년 이내라면 50, 1년 초과 2년 이내라면 30. 얘는 2년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긴 이유는요. 그만큼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안 하는 거를 과세관청에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신고하면 감면해 준다는 거죠. 더 길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국조법은 이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나올 만한 거 다 했고요. 찝을 만한 것도 제가 좀 찝어줬고요. 그거 위주로 보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조처법은 간단하게 10분 만에 보겠습니다. 10분 만에. 자, 일단 조세범 처벌법 542페이지 보시면 처벌법의 성격. 조세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규정한 법률이다. 조세범도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조세범 처벌법은 형법의 특별적 지위에 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어디에 우선한다?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그죠?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조세 포탈범입니다. 조세를 포탈했을 때. 그게 지금 다음 페이지, 잠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44페이지에서 54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지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해가지고 3조부터 16조까지. 그죠? 총 지금 3조부터 16조까지 해가지고 14개, 총 14개로 지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게 조세범의 유형이에요. 14개 유형이고요. 그리고 잠깐 넘겨보시면 546페이지에서 54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 14개를 그 3조부터 16조까지 14개 사항을 법전에 있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물론 약간의 이제 다른 조항을 갖다 쓰는 것들은 그 조항을 집어넣고요.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544와 545페이지에서는 중요 요건, 처벌의 내용, 병과 여부, 벌금 경합 가중 제한의 규정적인 배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놓고 실제 내용은 다 집어놨어요. 좀 깨알 같은 것이긴 하지만 14가지에 대해서 다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놨어요. 그 내용들은 그 4페이지를 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세범 유형 중에서 3조 조세 포탈범.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2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542페이지에서 5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조세범의 유형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인 조세 포탈범. 네, 그게 2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데 조세 포탈범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모두. 첫 번째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거나 환급받아야 돼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 그래서 거기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 A, B, C, D, E, F, G까지 있죠. 이중장부, 거짓기장, 거짓증빙, 거짓문서, 장부나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은폐, 조작, 그런 것들.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런 것들. 조작, 이런 말 나오고, 거짓, 은닉, 은폐, 그죠? 이중장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거나 환급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세 수입이 감소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기를 쳤는데 조세 수입이 감소가 안 되면 조세 포탈범이 아니면, 그건 바보죠? 아니,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딱 했는데 세금은 안 줄어들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조세 포탈범이 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세를 포탈하는데 조세 수입이 실제로 감소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조세 수입이 감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3번에 포탈세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그러면 포탈한 금액이 얼마냐? 라고 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세 포탈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세 포탈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그리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은 딱 느낌이 오죠. A부터 G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세 수입에 감손이 있어야 된다는데, 조세 수입에 감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밑에서 4번째 줄, 조세 포탈범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인 기수시기가 경과해야 되는 거예요. 기수시기. 그러면 기수시기라고 하는 게 뭐냐? 기수시기라고 하는 거는 포탈, 공제, 환급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세수의 감손이 초래되는 시점을 기수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세 수입에 감손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감손이 초래되는 시점을 기수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수시기가 경과가 돼야 실제 감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조세 포탈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시기가 언제냐? 기수시기가 언제냐 해가지고요. 조세 포탈범의 기수시기가 둘로 나눠지는데, 그 1번이 말이 하나 빠져가지고 좀 약간 헷갈리는데,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정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 그 정부가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정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 우리 정부 부가제도. 정부 부가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가제도는 뭡니까?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정부 부가제도인 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 3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3개는 언제가 기수시기냐?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 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안 낸 거죠.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때까지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조세 수입의 감손이 그날 이루어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날이 기수시기가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이게 뭐냐면 그 예외가 상증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상증세는 정부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꼭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는데, 심지어는 이거는 진짜 실제로 일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양도를 하러 왔어. 양도를 하러 왔는데, 소유자가 나이가 장난 아니야. 거의 100살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분은 어디, 10년 전에 뭐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한 거야. 응? 근데 그걸 사망신고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국가가 알 수가 없어요. 국가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 있어. 그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하나 있었던 거야. 10년 동안 안 팔았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냥 계속 간 거야. 갈았는데 이제는 그걸 양도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보니까 그때 신고 안 한 게 이제 양도해야 돼.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거 양도하려고 보니까 10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황당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사망신고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딱 보세요. 느낌이.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더 굳게 마음먹은 거죠? 그죠? 포탈하려고 더 굳게 마음먹은 거잖아. 그러면 신고를 했다면,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그럼 기수시가 언제죠? 신고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기수시기는 결정 및 경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 및 경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 또는 경정, 조사 결정을 한 후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예요. 그 신고하게 되면 결정이 될 거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9개월 내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6개월 내에 결정을 해요. 정부 부과제도니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한 내용과 결정 내용이 다르면 납세 고지서가 또 보내지는 거죠. 당연히 포탈했으니까 이때 신고 납부한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사 결정,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했더니 당연히 아니다 다를까 포탈한 금액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탈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보낸 거죠. 그러면 언제가 기수시라고요? 그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예요. 그런데 아예 뭐를 안 했다면,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면 이때가 기수시기인 거예요. 더 빨리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시가 훨씬 더 땡겨지는 거죠. 더 빨리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100살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드문 경우, 그럴 수도 있는데 드문 경우잖아. 이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가지고 뭐죠? 설마 사망신고를 안 하신 건가요? 에이 설마. 그러면 설마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진짜 그럼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그런 거고요. 그 상기 이외의 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말하는 거죠. 신고납부 세목들은 언제면 그냥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납부가 지날 때 이미 포탈했다는 거죠. 사기하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는 거니까 그때가 기수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탈세액이 확정이 꼭 돼야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포탈 금액이 얼마냐 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조세 포탈범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거에 몇 배를 벌금형으로 한다. 뭐 이렇게 벌금형으로 하려면 그 포탈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거니까 포탈 금액이 확정이 돼야 처벌할 수가 있어요.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인데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근데 가중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가중 형량 이게 뭐 2년이나 뭐 3년 큰 차이 이게 2년이냐 3년이냐 이게 징역 몇 년이 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다르게 이게 긴급 체포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3년이거든요. 그러면 가중 형량이 적용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 큰 거예요. 사실 큰 거예요. 근데 그 가중 형량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밑에 꼽혀가지고 1번,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되거든요. 포탈세액 자체가 얼마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자 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그리고 포탈세액이 전체 세액의 포탈세액이 30% 이상이 포탈세액이에요.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 포탈세액. 두 가지가 모두 추적됐거나,
포탈세액 자체가 3억 이상이면서 전체 세금 중에서 포탈세액이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탈세액 자체가 5억 이상이면 가중형량으로 해가지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이 감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내가 포탈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내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자수한 거잖아요. 자수한 거니까 원래 내려져야 되는 처벌보다 좀 감경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수정 신고하고 기한후 신고하는 거냐? 우리가 국기법에서의 수정 신고와 기한후 신고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수정 신고는 2년, 기한후 신고는 6개월. 그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처음엔 포탈했지만 그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감경이 됩니다. 처벌이. 그리고 상습범이라고 하는 건 포탈을 2번 이상 지금 들어간 거죠. 상습법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그래서 처벌한다는 거죠. 544페이지와 545페이지는 암기하시고요. 조세범 처벌법의 특례 규정 있죠. 그 특례 규정을 잠깐 볼 텐데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법인의 대표자거나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사용인이거나 또는 종업원이거나 얘네들이 범칙행위를 한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들이 범칙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범칙행위를 한 자는 당연히 조세범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때 그 직원들이 또는 그 대표자가 있던 그 법인과 그 직원들의 개인사업자 그런 잘못을 한 범칙행위를 한 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그 개인사업자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양벌 규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자들이 대표자거나 직원으로 있는 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둘 다 처벌.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제로 처벌을 받는 범칙행위를 한 대표자거나 사용인이거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는데 그때 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요. 이 범칙행위를 한 자는 그 보시면은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고 병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징역형과 벌금형 두 개 동시에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게 병과가 가능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무튼 그게 교재 암기하실 때 병과가 가능한 게 몇 개 안 돼요. 병과 가능한 거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딱 오지선다니까 병과 가능한 거 해가지고 5개 해가지고 그 4개 말고 나머지 하나가 딱 나오면 그게 답인 거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로 병과를 표시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징역형과 벌금형이 2개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는 병과가 가능한 게 있고 표시 안 되는 건 병과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처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범칙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칙행위를 한 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걔네들은 뭐만 된다고요? 벌금형만 돼요. 그래서 그 4번째 줄에 보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 개인 사업자겠죠. 그러니까 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에 과한다. 자, 양벌 규정에 의할 때는 무슨 형을 과하지 않는 거예요? 징역형은 과하지 않는 겁니다. 벌금형만. 아니, 그 직접 범칙행위를 한 자는 징역도 되고 벌금도 되는 건데, 거기 처벌 내용대로 받는 건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범칙행위를 한 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되, 그 조문에 따른 처벌을 받되, 무슨 형만? 벌금형만.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만. 그래서 그런 말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아니다.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잘못이지. 왜 하는 거죠? 왜? 알게 모르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월급을 못 받는다든지 뭔가 있었으니까 얘가 그렇게 한가 이렇게 본 건데 아니다. 나는 이거 봐라. 매일마다 나는 나 회계사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세무사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나는 매일 교육시킨다. 절대로 이런 부정한 행위 하면 안 된다. 사기라 그래서 나는 교육시키고 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 개인적인 어떤, 얘가 원래 나쁜 놈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나의 영향이 아니다. 라고 내가 지금 주장을 한다면 내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도 하고 막 그런 것들 했다는 그 증빙이 있고 하면,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진짜 걔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교육을 시켰는데 지 맘대로 막 하고 다닌 거야.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종의 일부 배제인데, 자, 여기 이 내용 되게 중요한 게요. 그 표시도 다 해놨어요. 3조, 4조, 5조, 6조. 그리고 10조, 12조, 13조, 14조. 그죠? 그게 지금 그 표에도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걔네들 있죠? 응? 총 9개인데, 그 9개의 범칙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에서 벌금 경업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형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벌금 경업에 대한 제한 가중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한 거야.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했을 때에 그 두 가지 다 이것도 벌금 두 가지 동시에 잘못해가지고 양쪽 다 지금 벌금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하나의 행위를 했다 생각했지만 이 행위가 두 가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벌금형이 지금 2개 이상 이제 부과가 돼. 그걸 우리가 경합범이라고 하거든요.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그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 경합이라고 하니까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과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가하는데 하나의 행위를 나는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벌금형이 2개가 부과가 된 거죠. 벌금 1, 벌금 2. 근데 이 벌금은 예를 들면 100인데,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 벌금이 60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대요. 2개가 경합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2분의 1이니까 얼마를 가중한다고요? 요렇게 가중을 한대요. 그죠? 근데 그 금액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되죠. 각 따로따로 했을 때 얼만데? 160원인데 2개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2개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가장 금액 큰 거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150원 해가지고 요거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했다면 얼만데? 160원인데 근데 1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따로따로 이게 100원과 이게 30원이었다면 이거 했는데 이 금액이 이거보다 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따로따로 한 금액을 합한 금액과 이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것 중에서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를 적용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했잖아, 지금. 동시에 2개 잘못을 했는데 근데 가장 금액이 큰 거에 2분의 1 한 거하고, 그죠? 2분의 1을 더한 거하고 얘랑 따로따로 더한 것 중에서 작은 걸로 지금 벌금으로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뭔가 좀 약간 불이익을 좀 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형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9개 있죠? 그 9개는 그거를 9개는 좀 크게 잘못한 거야. 뭐가 포함되어 있죠? 조세 포탈범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 9개는 좀 14개 중에서 거기 9개는 좀 심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형법에 의하면은 벌금은 얼마로 부과가 돼야 되는데요? 150원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로 가는 거예요? 160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9가지는. 그래서 거기 표에 적용 배제라고 9가지 옆에 표시되어 있죠?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과 4개. 그죠? 그 다음에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 9개. 그죠? 걔네들은 좀 심한 잘못이라고 봐가지고 이렇게 이거 혜택인데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이 규정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 하겠다는 거 그냥 160원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합하면 경합범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경합범.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두 가지 벌금이 동시에 부과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에는 가장 금액 큰 거에 2분의 1을 가중하면서 이 금액으로 하되 얘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합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벌금으로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 규정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9가지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안 됩니다. 고발을 꼭 해야지만 돼요.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장에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시죠?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시효의 기간이 있잖아요.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처벌을 받지 못하면은 걔네들은 완성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죄가 그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공소시효는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요?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이 돼요. 공소시효는. 근데 거기 보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때 그 양벌 규정에 따른 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경우라면 그때 그 법인은 공소시효가 10년이나 돼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을 할 때 그 조세범에 대한 지금 유형이 총 14가지여가지고 3조부터 16조까지. 근데 지금 거기 내용 보니까 공소시효가 몇 조부터 몇 조까지만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5조하고 16조는 15조하고 16조는 공소시효가 지금 없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15조하고 16조는 이게 성격이 얘가 어떻게 보면 조세범 처벌 벌금이나 징역형의 개념보다는 약간 과태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15조하고 16조는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성격이에요. 과태료 성격이에요.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의 성격이 아니에요. 조세범으로 지금 분류는 했으나 조세범으로 분류는 됐으나 실질적으로 형식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성격이 있는 거지 어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공소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형벌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법전에 그 공소시효는 3조에서 14조까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고 만약에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자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면 그 법인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조와 16조에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 조세범 처벌 절차에 대한 거는 그 절차만 보시면 돼요. 조세 범칙 사건을 조사하면요. 통고 처분을 하고요. 이 조세범 처벌 절차는요. 일단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라고 통고 처분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고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징역형이 아니라면은 통고 처분해가지고 그냥 과태료처럼 이렇게 벌금 얼마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거죠. 통고 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장이 조세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통고 처분 및 통고 처분 이행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통고 처분은 이므로 통고 처분도 처분이거든요. 이미 경과한 시효기한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 처분의 이행기한이 종료할 때부터 새로의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통고 처분을 무조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하면은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통고 처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금 내세요? 안 냈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몇 년 안에 7년 안에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일사부재 아까 얘기했었죠? 만약 범칙자가 통고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면 확정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고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 통고 처분했는데 얘가 안 맺네?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장이 뭐 하고요? 고발을 하고요. 검사한테 고발합니다. 그렇죠? 고발을 하고 수사기관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걸 고발이라고 하는 거죠.
고발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요. 공소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순서로 조세범 처벌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처벌 절차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내용은 그냥 다 외우세요.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4페이지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좀 설명 필요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두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이 한 50일이 좀 안 남은 건가요? 48. 그러니까 50일이 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이없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 48일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쳐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뭐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 목표를 한번 이뤄보겠다. 내가 진짜 목표를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딴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내가 48일 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마음가짐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멘탈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 엄청 잘하면 무조건 붙을 것 같지만 되게 웃긴 게 평소에 모의고사 보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이렇게 보면 실력이 꽤 얘는 진짜 실력 좋다. 근데 시험에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얘가? 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결과 놓고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약간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 있죠.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그리고 좀 멘탈이 좀 강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좀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실력을 더 발휘해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실제 시험장 가서 실력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멘탈이 안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멘탈 강화 훈련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후자는 마음먹게 달렸어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일주일만 지금 48일 남았으니까 일주일을 하더라도 40일 남잖아요. 일주일 동안만 한번 내가 모든 걸 한번 쏟아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진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12시에 자고 중간에 너무 피곤하면 점심 먹고 한 30분 잠깐 자고 그리고 내가 2시간 공부하고 20분 쉬고 2시간 공부하고 20분 쉬고 2시간 공부할 때 얼마만큼 볼 건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챕터를 2시간에 끝내겠어. 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짜 2시간 내에 폭파시키려고 막 내용을 보고 그러면 막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만 하잖아요. 그럼 몸에 확 배요. 제가 그렇게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막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정말 딱 30분만 되면 미치겠어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거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딴 생각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막 검색하고 게임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이렇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고 나면 공부를 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연습장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색칠이 막 이렇게 칠해져 있고 연습장이 막 찢어져 있어. 색칠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안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되면 또 정신이 맑아. 머리를 안 썼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니까 이게 피곤하질 않아. 그리고 저녁 되면 또 정신이 맑아. 그래서 기숙사에 고시반에 들어왔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갔는데 딱 둘이 마주쳤네. 그리고 마주치고 5초 이상 보면 둘이 갑자기 손잡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도 그래. 5초 동안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둘이 같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당구를 치든 스타크래프트를 하든 아무튼 밖에 나가서 노는 거죠. 놀고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시, 4시쯤에 들어와서 이제 자면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그때 여자친구죠. 와이프한테 욕 먹고 네가 인간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 좀 듣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마음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해보래 누가. 근데 딱 3일 지나니까 몸이 좀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진짜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은 막 공부할 때 힘들다. 이거 모르겠어. 버리세요. 모르겠는데 왜 붙잡고 있어요. 아는 것만 가서 실수하지 않고 맞추더라도 충분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60%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모의고사는 어려운 걸 막 내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게 내는 문제가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버리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은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풀어요. 합격자 평균이 28개야. 문제 푼 개수가 40개 중에서. 재정학과 같이 보기 때문에 더 부족해 시간이. 그래서 막 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스킵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어차피 다 못 푸니까 스킵 다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봐가지고 모르겠어. 깝깝해 죽겠어. 안 보면 되죠.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제 2차 공부할 때 보세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내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봐요? 지금은 다,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던 건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맞아, 이거 뭐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만 2번 보는 거예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2번을 본다. 걔네들.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딱 기간을, 그러면, 30일과 15일로 나누겠다. 그거 3일 남는구나. 그래, 아무튼, 30일과 15일로 나눠가지고, 30일 동안 한번 보고, 그렇게 버릴 걸 버렸으니까 15일 동안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절대로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위주로 정리하면 실제 시험장 가서 낭패를 봅니다. 꼭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버릴 거 버리면서 볼 수 있는 건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 거지, 내용을 대충 보고 문제 위주로만 정리한다? 완전 꽝 나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관련된 문제를 차라리 몇 개만 풀어보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는 거죠. 접대비 문제 엄청 많잖아요. 필수 문제, 확인 문제 왜 다 풀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중에서 딱 3개만 풀어보는 거야. 내용을 정리 쫙 하고 탁탁탁 한번 3개만 풀어보자. 3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15일 동안 정리할 때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급하니까 하나만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문제를 봐가지고 시험장에 생각이 안 나요. 연결이 안 돼요. 문제는 딱 이 문구 말로 내리는 것도 다 말 문제도 그렇게 문구 끊어지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쭉 흐름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 문제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너무 많이 풀면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리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조건 뭘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회계학이든 원가든 문제 푸는 거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공부가 많이 돼 있다면 그러면 내용도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겠죠. 근데 공부가 좀 부족하다면 내용을 버리실 거 버리시고 볼 것만 가져가면서 문제는 최소화해가지고 확인하는 문제만 몇 개를 풀어보는 겁니다.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요. 근데 물론 이제 행소법이라든지 이제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작정 암기해야 될 걸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회계학이나 원가액이나 재무회계 원가액의 세법은 최대한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한다? 버린다. 지금 딱 봤는데 뭐야? 그럼 버리세요.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시더라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타 세법 지금 국기, 국징, 국조조처를 지금 정리를 한번 했는데 최소한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지금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도 다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걔네들을 최소한 2번 앞으로 최소한 2번만 더 빨리 듣기로 해가지고 2번만 더 보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내용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369로 풀든지 문제 엄청 많거든요. 다 풀지 마시고 3번, 6번, 9번 13, 16, 19 이런 식으로 369만 풀든지 아니 필수 문제에서도 369만 풀든지 문제 푸는 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내용을 최소한 몇 번 이상? 2번 이상.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1차 시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모자라도 될 수 있어요. 2차 승부 봐야죠. 물론 이제 2차에서 좀 힘들겠죠? 너무 많이 벌었다면? 너무 많이 벌었으면 좀 힘들겠지만 또 그건 또 그때 문제니까. 그죠? 그때는 또 그때 문제니까 아무튼 마지막에 정리를 좀 마음가짐 가지시고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그러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초능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일주일만 고생하시고 40일 동안 쏟아붓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시험을 보면은 뭔가 결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동차 수업 때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